자, 여러분, 교재 여기 맨 앞에 저희 저자 공용목에 대한 양력이 나와 있죠. 자랑하고 싶은 뭐 양력은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거기 보면 저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공기업 입사해서 제가 고향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 있는 공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거고 거기 보면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처 밑에 경영기획처 총무이사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1차, 2차 시험까지 다 붙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1년 더 다니고 2차 시험까지 붙고 회사 1년 더 다니고 이제 그만둬서 세무사 사무실 하면서 강의를 이제 10년째 하는 건데 이제 회사를 딱 10년 다녔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보상처에 있다가 경영기획처에 이제 기획팀에 있다가 이제 총무인사처에 인사팀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상처에 있을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수원에 이제 광교신도시 그때 허허벌 반일 때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이제 수용 그거 있잖아 드라마 보면 항상 나쁜 사람들 땅 뺏는 사람들 땅 뺏는 깡패들로 이렇게 이용하는지 몰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요즘 어떤 시대인데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 업무 하다가 기획처에 기획팀 있다가 인사처에 인사팀 있었어요. 총무인사처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부서를 자주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제 10년 근무했어도 원래 공기업은 순환보직이어서 자주 옮기는데 그렇게 있었고 기획처 이제 기획팀에 있으면서 시험 붙어가지고 2차 시험까지 봐서 붙어서 이제 저는 당연히 자격증 따면은 저기 재무처로 보내줄 줄 알았어. 재무처나 예산으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인사처로 보내더라고 인사팀. 그래서 인사팀에 있다가 나왔어요. 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2차까지 붙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신인미 세무사님이 자랑하시는 거와 저는 이제 포인트가 다르죠. 저는 당연히 동차로는 못 붙었어. 유예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고 우리가 2차 시험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붙은 거죠. 우리 신인미 세무사님은 한 번에 붙었잖아. 1차 시험 한 번, 2차 시험 한 번.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이상한 거고 정상적인 것은 유예로 붙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얼굴들이 학생 같아 보이진 않아 그렇게 죄송해 나 학생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직장인들이 좀 있는데 우리 주말반이니까 아무래도 어, 오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를 별로 내가 어렵나? 안 어렵잖아요. 전 되게 친근한 사람이에요. 전 저기 ENTJ야. 그리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딱 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일찍 와가지고 여기 3층에 교수실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강의 준비하고 강의 준비 안 해. 넷플릭스 봐요. 미안해. 그리고 여러분들 오면 즐겁게 상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도 뭐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수업하기 전에도 아무도 안 찾아와. 아니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많이 안 찾아와들. 그런데 오세요. 좋아한다니까 나대는 거 좋아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이다. 그냥 아무 때나 와라. 이름도 얘기해 줄까? 이름 거기 써져 있죠? 이거 다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들어봐. 공용목입니다. 제 이름은. 그래서 제 이름을 안 까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제가 여기 목자가 나무 목자야. 느낌 있어요? 뭔가? 목요일 날 태어났어요. 진짜야. 충격적이죠. 이름으로 웃기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목요일에 태어났거든요. 목요일에 태어났어. 진짜라니까 이게 공시죠. 국부공시 78대 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제 생각에는 족보를 샀을 거라는 추정이 들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자랑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없어. 인물이 없기 때문에 뭐 벼슬했다는 사람도 없고 조선시대 아무래도 이게 족보를 산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은 들어. 왜냐면 중국이잖아. 누가 뭐라고 와가지고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족보를 샀을지도 모른다. 제 영자가 무슨 영자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자야? 이 길 영자예요. 길다. 영구적 할 때 길 영자. 근데 장자 앞에는 우리가 또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족보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어서 장자 앞에는 삼수배를 붙여요. 삼수배를 붙여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자? 수영하고 할 때 영자야. 저병, 배영할 때 영자.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제 헤엄치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다가 한글로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할 때 다들 애들이 나는 무슨 원대한 꿈을 가져라야 뭐 무슨 남자다운 기상이야 아름답고 뭐 이럴 때 난 헤엄치는 나무야 이걸 알게 된 거죠. 헤엄치는 나무야. 나무가 막 계속 헤엄치는 거죠. 목요일 태어나.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희 아버지는 깨어 있는 분이고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돌림자를 안 쓰고 이름을 지었다가 할아버지랑 싸우고 홧김에 목요일에 태어났으니까 용목이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동생으로 가야겠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그냥 길영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면 길영자야. 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다린 거죠. 이 새끼 하나 걸려봐라. 일단 월요일 아들인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영어는 좀 그래, 그쵸? 영화 수 다 있어요. 사촌들. 여기는 화요일에 태어나거나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빼어날 수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물숫자 안 쓴다고. 그렇죠? 그래서 좀 목요일은 형하고 동생을 똑같이 잊을 수는 없잖아. 이제 이 여자 이름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놔줄래? 그래서 일요일에 다행히 나와가지고 일일 날일자예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충격적이죠? 무슨 뜻이야? 긴 하루예요. 애가 하루를 길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을 잘못 줬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자 보세요. 저희 형제가 저는 이제 성균관대 경제학과 나왔고요. 경제학과고 제 동생이 이제 수교과 나왔어요. 이제 이과인데 제 동생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재수를 했어요. 연년생인데. 근데 이과 성대는 이제 서울하고 수원하고 해서 이제 분리 캠퍼스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분리됐기 때문에 이과는 다 수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성대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수원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수원이 고향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과 중에 딱 하나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수교과예요. 수학교육학과. 사범대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2년 늦게 들어왔죠. 2년 늦게 들어왔는데 수학교육학과를 나왔으면 수학 선생을 해야 되잖아.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형이 이제 2년 차인데 저는 뭐 맨날 대모질만 하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대모질만 하다가 2학년 마치고 이제 또 반년을 놀고서는 제가 군대 갈 때 이제 저희 동생은 들어왔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새끼가 아직도 학교에 있어. 2년 차인데 군대 갔다 와서 봤더니 학교에 있어. 4학년을 다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는 다 갔다 왔어요. 건강해요. 군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얘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그럼 너는 졸업 아니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를 1년 이거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보면 1년을 더 다녔어. 저는 한 학기를 더 다녔죠. 그러니까 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수학 강의하고 있어요. 수학 강의하는데 뭐 정승재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쳐봤자 공령일 안 나와. 그냥 근근히 긴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저희 큰아버지가 서당 나오셨는데 서당 학교를 안 나오시고 진짜로 서당에서 공부하시고 우리가 이제 국부 공시 집안인데 성균관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야 너네 형제 장학금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공시니까 뭐 특혜가 없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렇게 족보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사온 건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분이니까 너네 형제 장학금이 있을 거야. 너희 공시잖아.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저희 1학년 때 이제 유학 배우잖아요. 유학. 필수 교양 과목이야. 유학과가 전국에 저희 학교는 유학과도 있어요.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장학금 주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학금은커녕 1년 더 다니고 한 학기 더 다니고 형제 장학금 그런 거 없어. 그때 알아봤더니 세 명이 어떻게 같이 대학교가 4년인데 대학교를 뭐 10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3명이 동시에 다녀야지 장학금을 준다는 게 어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름 안 까먹죠? 어디 가서 내 이름을 얘기해도 아무도 안 까먹어. 목요일에 태어났습니다. 진짜야. 민증 깔 수도 있어. 연도 알려주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우리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잡소리를 안 해요. 강의만 합니다. 원래 되게 웃기는 사람인데 강의만 한다고. 오로지 강의만 해. 원래 다 기본 강의도 우리 리뷰 강의도 객관식 강의도 우리 평일에 진행되는 강의보다 짧을 수밖에 없잖아. 짧은데 우리가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 짧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말을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 하면서 멱살을 잡아.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가르칠 거야. 다 가르칠 거다 보니까 빨리 말할 거고 잡소리 안 하고 계속 강의만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런 소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힘들 필요가 없어. 지금 그냥 한 번에 모든 일의 독을 지금 머릿속에 때려놓고 있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석 때 좀 보강을 해놓고 다시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오늘 한 것들도 다시 추석 끝나고 나면 여러분 새로 만난 것처럼 다시 또 시작할 거야. 다시 또 강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얘네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전부 다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제조원가인데 제조원가를 제품 원가로 치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고
우리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얘가 고정원가의 성격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제조원가인 건 인정. 그런데 우리가 제품의 원가로는 안 하고 우리가 얘를 기간비용 처리할 거야. 이게 바로 변동원가 계산이죠. 그리고 초변동원가 계산은 야,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간접원가 얘네들이 사실은 고정원가야. 고정원가의 성격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고정원가는 무조건 기간비용 처리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제조원가인 거 인정. 그런데 니들은 발생한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할 거야.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바로 우리 초변동원가 계산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바라봤다고 해서 이게 손익계산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원래 여러분 이제 객관식 가정 가면 이거를 다시 볼 일이 없어. 거의 대부분 그냥 이익 차이 추정하는 그 왁구 가지고 계산 문제만 막 미친 듯이 풀 건데 사실 손익계산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신임미 세무사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매출액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총익이라고 부르고 판관비 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판관비인 변동판관비 고정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원래 우리가 재무회계 시간에 공부하는 재무회계 시간이 아니라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직접재료원가, 매출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기초, 제품, 더하기, 단기, 제품제조원가, 빼기, 기말제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썼다고 이게 매출원가는 뭐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거야? 이렇게 더한 것은 단기총제조원가야. 근데 단기총제조원가인데 여러분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항상 뭐예요? 단기총제조원가가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일치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매출원가랑 일치하죠.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걔들의 구성 항목이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어. 만약에 기초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말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로 구성돼 있어. 얘네들로 구성돼 있는 기초 제품 더하기 얘네들로 구성돼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얘네들로 구성돼 있는 기말 제품을 빼주면 그게 매출원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총익 판관비 빼서. 근데 변동원가 계산에 오면 얘만 그쵸? 얘만 기간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얘만 기간비용 처리해서 밑으로 고정원가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는데 하나가 위로 올라오죠. 변동판매비와 관리비가 위로 올라와. 변동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라는 이름으로 같이 뺀다고 해서 얘가 제품의 원가란 뜻은 절대 아니야. 얘는요 뭐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도 판관비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나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원가니까 얘는 판매량에 비례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나 똑같으니까 변동 원가 뺄 때 같이 빼줄 거야라는 것이고 여러분 제품의 원가는 얘네들이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 원가는 다시 변동 매출원가랑 변동 판관비로 구분되는 것인데 변동 매출원가가 얘네들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 매출원가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초제품 더하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기초제품이든 단기제품 제조원가든 기말제품이든 그 안에는 뭐만 들어가 있어?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변동매출원가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동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을 비교해 보면 얘네들도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고정원가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매출원가로 이름으로 제품원가 처리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운영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빼줄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초변동원가 계산이에요. 초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 잘 보면 그냥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데 이 매출원가가 직접재료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여기서도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제품 더하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제품이에요. 근데 그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품이 전부 다 직접재료 원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고 나면 우리 뭐라 불러요? 현금 창출 공원이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라고 해서 나머지 5개 항목을 다 빼주는 거죠.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판관비, 고정판관비. 근데 여기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여기서 빼주는 금액은 발생한 금액 전체를 빼주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팔린 것에 대한 매출원가니까 팔린 것에 대한 원가만을 계산해서 빼주는 거죠. 여기서 고정제조간접원가 한 번에 다 빼주지만 총액을 발생한 금액을 다 빼주지만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매출원가는 이름으로 팔린 것에 대한 원가만 빼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차이는 얘네 둘의 차이는 고정 제조관점원가에서 발생하고 얘네 둘의 차이는 뭐에서 발생해요?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관점원가. 자,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관점원가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까 전에 안 했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원가 이제 용어를 정리할 때 여기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관점원가, 고정 제조관점원가 합쳐서 가공원가 또는 전원원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관점원가 얘네들은 전부 다 변동원가야. 그러면 이렇게는 이렇게 둘을 묶으면 뭐예요? 가공원가이면서 동시에 변동원가야.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변동원가면서 가공원가여서 변동 가공원가라고 부르는데 이 변동 가공원가가 즉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관점원가를 합친 거죠. 가공원가이면서 그 중에서 변동원가, 변동원가인데 그 중에서 가공원가,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친 것을 우리가 변동 가공원가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초변동원가 계산에서 보면 자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만을 유일한 제품의 원가로 치고 이것을 뺀 다음에 현금 창출 공원이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우리 맨 끝에 공부하는 이론 내용 전략 경영 파트로 가면 우리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수명 주기 원가 계산부터 시작해서 막 목표 원가 막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제약 이론 뭐였어? 간략하게 정리하면 되잖아. 제약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 안 난다면 다시 설명 보세요. 제약 이론이라는 것은 1공정, 2공정, 3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1공정에서는 재료가 들어가면 재료가 1000kg이 투입되면 1000kg을 1년 동안 다 핸들링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 2공정에서는 봤더니만 2공정에서는 800kg만 처리가 가능해요. 자, 3공정에서는 재료를 900kg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최종적으로 1년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800kg밖에 생산을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1공정, 2공정, 3공정이 끝나야지 제품이 완성되는데 재료 처리를 1000kg이 투입되면 1년에 800kg밖에 투입을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얘는 900kg만 처리를 하니까 얘가 아무리 1000kg을 투입해도 여기 200kg 원재료가 재고로 남아있을 테고 얘는 900kg을 처리할 수 있어도 800kg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가능한 이 양 이내에 있으니까 800kg까지 생산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 이런 얘를 뭐라고 불러요? 병목공정이라고 부르죠. 병목공정이라고 해서 쟤 때문에 우리가 생산 능력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쟤만 어떻게 처리하면 생산 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얘네들을 여기 일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어.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어. 이것들을 뭐야? 재배치하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으로는 못 만들어. 그건 불가능하죠. 천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900 정도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산 능력이 이제 원재료 처리량이 100kg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목공정을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요 병목공정을 해결하면 생산 능력이 늘어나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병목공정을 잘 관리해야 돼. 이게 제약 이론이에요. 근데 제약 이론에서 우리가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뭘로 한다고 했냐면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한다고 했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요. 노무원가라든지 뭐 변동 제조관점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변동원가가 아니라 고정된 고정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정규직이야. 노무원가도 우리가 전부 다 고정원가고 변동 제조관점가도 다 고정원가야. 그러니까 어차피 고정된 상황 하에서 재배치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원재료 처리 능력이 늘어나고 생산력이 향상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우리가 경영자를 성과평가한다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직접 재료 원가만을 제품의 원가로 바라보고 뺀 다음에 현금 창출 공원이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이라고 부르죠. 재료 처리를 얼마큼 많이 했는지로 성과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목공정이 있으면 CEO는 이런 병목공정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노력을 집중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노무원가라든지 우리가 기계 같은 거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적으로는 고정된 값이야. 무조건 재료를 많이 처리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지 이익이 증가해라고 바라보는 게 제약 이론이다 보니까 제약 이론에 우리가 기본적인 성과평가는 초변동 원가 계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남으면 혹시 돌아오고 아니면 우리는 이제 관리계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관리계 파트 넘어가서 우리가
어바웃 계략적으로 볼 거야. 계략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동원가 계산 공부했는데 공부한 건 아니지. 계략적으로 본 거죠. 변동원가 계산에서 시작해서 원가 추정, 12분석, 관련원가, 사내 대체 가격이 그냥 다 하나의 주제라고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 물 좀 마시고. 지금 우리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이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이제 관리계 파트에 넘어와서 우리 약어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 CBP 분석을 벌써 공부했으니까 그 CBP 분석에서 공부했었던 약어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자 보세요. 변동원가 계산에 손익계산서를 이제 약어들을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해 보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단위당 우리가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아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없어. 교재에는 없어. 교재는 없고 제가 이거 이 PPT 자료도 다 그냥 이렇게 두 장씩으로 만들어 한 페이지에 두 장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없어. 그냥 들으시면 돼. 오늘 즐겁게 들으면 되는 날이야.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안 풀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 다시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계산했고요. 한 개당의 판매 가격에서 판매된 수량을 곱해가지고 우리 매출액이라고 부를 거죠. 자,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뺄 건데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는 변동 매출원가를 빼주고 변동 판관비를 빼줄 거예요. 변동 매출원가는 여러분 기초제품 없고 기말제품 없다고 한다면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곱하기 우리가 여기 Q죠, Q.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변동 제조원가인데 이게 변동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뭐까지만 우리가 제품의 원가로 쳐요? 제조원가 중에서 뭐까지만 제품의 원가로 쳐? 변동원가 계산이니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까지만 변동원가 계산이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제품의 원가로 칠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중에서 이렇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곱하기 Q 한 것만큼을 우리가 변동 매출원가로 처리할 것이고 여기 판관비는요. 판매된 수량 곱하기 변동 판관비죠. 변동 판관비입니다. 그러면 이 변동 제조원가 중에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이렇게 세 개의 항목과 그리고 변동 판관비 합쳐서 그냥 우리는 12P 분석으로 넘어오면 그냥 V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공원 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이 변동원가를 전부 다 빼준 건데 P-V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고정원가를 다 빼주면 되는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원가를 고정 제조간접원가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하지만 12P 분석에 오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고정원가 FC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뭐야? P-V 곱하기 판매량 빼기 고정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이익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12P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옆으로 쓰면 그냥 그게 우리가 12P 분석의 가장 기본식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익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리계 파트 넘어오면 항상 우리 CEO의 마인드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CEO의 마인드로 넘어와서 우리가 원가를 직접 추정하고 싶어요. 여기서 원가 항목 요 이익식에서 원가 항목은 단위당 변동원가랑 요 고정원가예요. 단위당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어서 원가 추정 파트에서 12P 분석 전에 원가 추정 파트에서 자 Y는 A 플러스 BX라는 우리가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삼포도법, 회계분석법, 뭐 고조점법, 그리고 공학적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고조점법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Y는 A 플러스 BX라는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Y를 무엇으로 놓는지에 따라서 A 값과 B 값은 바뀌는 거예요. X 값은 조업도야. 얘는 조업도 수준을 의미합니다. 조업도 수준이라는 것은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요 A 값과 B 값이 Y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A와 B가 바뀌는데 일단 우리가 Y가 그냥 제조간접원가라고 생각하면 Y가 제조간접원가라고 생각하면 제조간접원가에 우리가 함수를 추정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고정 제조간접원가. 요 B 값은요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Y 값을 회사의 총 제조원가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만이라고 생각하면 A 값은 고정 제조간접원가고 요 B 값은 뭐예요?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원가라고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그냥 총원가가 판관비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고 바라보면 뭐예요 여러분? 이 A값은 고정 제조간접원가랑 고정 판관비고 이 B값은 뭐예요?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변동 판관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총원가라고 바라보면 얘가 A값이 고정원가가 되는 것이고 B값이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우리가 원가함수를 추정해서 이 단위당 변동원가랑 우리가 회사에서 발생하는 총 고정원가가 얼마인지를 추정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2B 분석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총원가 함수를 우리가 직접 추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면요. 보세요. 가격 결정됐죠. 단위당 변동원가 뭐예요? 이 B를 통해서 우리가 원값 추정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고정원가 알게 됐습니다. 이 고정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랑 고정 판관비를 합친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뭐예요? 이제 몇 개를 팔지만 결정을 하면 회사의 이익이 결정돼. 이게 바로 12 분석이죠. 그래서 12 분석의 식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얘가 일단 오죠. P 마이너스 V 곱하기 판매량 한 다음에 고정원가. 그런데 만약에 법인세까지 고려한다면 여기다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곱하기 1-t 하면 이게 회사의 이익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12분석의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우리 이제 12분석 넘어오면 이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서 우리 얘를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고 부르고 얘가 한 개당의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공원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공원 이익률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공원 이익률 개념까지 배우고 나면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것뿐이죠. 매출액에서 시작한다면 공원 이익률을 곱해. 그러면 매출액에서 공원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P 마이너스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량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이 공원 이익에서 이제 고정원가만 빼주고 여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세율까지만 고려해주면 이게 회사의 이익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요 딱 두 개의 식이 기본 가정하의 12분석의 유일한 두 개의 식이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바꾸는 거죠 항상.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익이 0이니까 0으로 놓고 Q로 정리해서 그쵸? 우리가 만약에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익이 0이니까 얘를 0이라고 놓고 매출액에 대해서 정리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니? 매출액이 얼마야 되니? 그쵸? 목표 이익을 물어보면 여기 이익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쵸? 우리가 1-t로 나눠주면 우리가 세후 이익을 세전 이익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수량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공원 이익률로 나눠주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보다 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은 영업 레버리지도라든지 안전한계율이라든지 이런 기본 가정하의 12분석이 아니라 복수 제품, 현금 흐름 분기점, 전부 원가 계산의 12분석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죠. 사실은 재밌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자, 12분석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원가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 CBP 뭐예요? 볼륨. 우리 조업도 수준이 변동하면 C 뭐예요? 우리가 원가가 변동하고 원가가 변동하면 프로핏 이익이 변동하는데 이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바뀌고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게 바로 12B 분석이죠. 여러분 관련 원가는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관련 원가는 우리가 관리계 파트 오면 통제 우리가 의사결정, 성과평가 중에 이제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을 다시 단기적 의사결정인 관련 원가와 장기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고 가운데쯤에 우리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었죠. 근데 단기적 의사결정에 우리가 다른 이름이 바로 관련원가고 이 관련원가라는 것은 항상 현재 원가 구조가 이렇게 있어. 주어진 원가 구조가 있는데 이 원가 구조화에서 뭔가가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회사의 이익이 증가할 거니 감소할 거니를 따지는 거죠. 총액적금법도 있고 증분적금법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증분적금법으로 증분수익과 증분비용을 계산해서 증분이익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상황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증분이익이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항상 유형별로 공부하잖아요. 관련원가에서는 우리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특별주문이죠. 특별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리고 부품을 우리가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구입하게 된다면 이걸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조 부문, 전력 부문이라든지 수선 부문을 직접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폐쇄하게 되고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게 된다면 약간 유사하지만 이게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우리가 A, B, C 세 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제품 라인을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폐쇄해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가장 크게 공부하고 사실은 추가 가공 의사결정 여부가 있는데 이거는 결합원가 계산해서 벌써 그냥 쓱 한번 보고 제일 쉬운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주제죠. 여러분 이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원가 구조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 가지고 바뀌게 된다면 원가 구조가 뭔가 바뀔 거예요. 그 바뀐 원가 구조를 우리가 반영했을 때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항상. 여러분 마지막 사내 대체 가격은 특별 주문이죠. 이거야. 특별 주문. 사내 대체 가격이라는 것은 한 회사 내에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모바일 폰을 우리가 생산하는 곳이 있으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다오 우리한테 좀 대체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내 대체죠. 근데 얘들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갖다 팔기도 해요. 외부 시장도 있는데 이렇게 사내에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특별 주문이 들어오는 것과 100% 똑같은 상황이에요. 100%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내 대체 가격에 가면 우리가 최소 대체 가격과 최대 대체 가격을 공부하게 되는데 최대 대체 가격은 나중에 보고 최소 대체 가격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특별 주문을 받아들였을 때 이익이 0이 되는 그 특별 주문 가격이 바로 최소 대체 가격과 100% 똑같은 거죠. 문제를 한 문제만 풀 건데 한번 재밌게 풀어보자고요. 천천히. 자, 이 문제를 푼 다음부터는 그냥 천천히 좀 볼 거 이제 다시 천천히 나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원망의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거나 그러지 말아요. 정신 없게 만들지 않을게 이제. 예. 자,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같은 방법이다. 12 분석하고 관련 원가랑 사내 대체 가격이 다 똑같은 주제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1차 시험에 문제 나왔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무조건 풀어야 돼. 제목 안 달려 있어. 그쵸?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국세의 최대 생산 능력은 3만 개고요. 정규 시장 판매량은 28,200개입니다. 정규 시장에서 판매량에 대해서 한 개당 500원의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절을 봤더니만 직접 재료원가 200원, 직접 노무원가 100원, 변동 제조관자원가 50원. 뭔가 더 해주고 싶은 애들 있죠? 항상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관자원가. 오른쪽으로 와봤더니만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더 해주고 싶잖아. 우리 항상 12 분석에서는. 여러분 계산기 꺼내놓고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어. 여러분 계산기는 내 몸이 오른쪽 팔이 왼손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 오른쪽 팔이 이렇게 연장돼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자세요. 계속 두들겨. 진짜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는 거로도 조금 시간은 단축돼. 우리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타임어택이어서 계속해서 두들겨야 돼. 끌어안고 있어야 돼.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CPA 공부할 때 이렇게 왼손으로 막 이런 거 연습. 왼손으로 할 필요 없어. 굳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왼손으로 연습을 한다. 한 1년 정도 하면 우리가 무슨 소림사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왼손으로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 오른손으로 풀면서 왼손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 어쨌든 항상 손에 끼고 있어야 돼. 그냥 계속 두들겨. 앞으로 계속 저랑 같이 풀 거예요. 어쨌든 이거 다 더해보고 싶죠? 더해보면 여러분 이거 암산으로 다들 되는 거 알고 있어. 375원인데 그래도 두들겨. 계속 두들겨야 돼. 375원입니다. 최근 해외 사업자로부터 여러분 할인된 가격으로 3,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특별 주문 문제겠죠. 관련 원가 문제일 거야. 원래는. 그러면 특별 주문 수량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5원만큼, 한 개당 5원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25원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 주문은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거액의 대량의 주문이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얘네들이 직접 지들이 찾아와 가지고 주문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가격을 좀 싸게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주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던 판관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얘들이 대량의 주문을 한 번에 하니까 갑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판관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제품은 만들어 놓으면 지들이 가져가야 돼. 근데 와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5,000개 주문할 거니까 니들이 좀 운반해다오. 그럼 운반비는 원래 판관비잖아요. 마케팅 활동에 쓰는 거니까. 판관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문제 제시된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 제시된 대로 하는데 가격도 바뀔 것이고 변동원가도 바뀔 수 있어. 바뀌면 무조건 반영해 줘야겠죠. 지금 상황은 5원만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얘들의 특별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25원이 아니라 20원이란 뜻인 거죠. 그리고 국세가 해외 사업자의 특별 주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저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관련원가 문제라고 처음에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 이제 관련원가 파트에 있는 문제야. 그래서 관련원가 문제도 풀 때는 항상 우리가 CBA 분석과 똑같이 뭐예요? 원가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파악한다고요. 가격 얼마인지. 가격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현재 정규시장에서 우리 판매하고 있는 이 특별 주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원가 구조를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면 가격은 얼마냐면 500원이라고 했어요. 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단위당 변동원가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200원, 100원, 50원, 25원 합쳐서 375원이에요. 이거 유치하게 또 쓸 필요 없이 우리 기본 과정 아니니까 단위당 공원 이익은 그냥 머릿속으로 125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개를 팔면 125원씩 우리한테 우리가 이익이 돌아오겠지. 이거 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 단위당 공원 이익의 정의가 뭐야? 이거 가지고 이제 고정원가도 회수하고 이익 창출에도 기여해야 되는 게 공원 이익이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많이 팔아서 이제 고정원가도 회수해야 되고 이익 창출에 기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구조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지금 맨 처음에 최대 생산 능력이 3만 개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 뭘 따져볼 거냐면 유효 생산 능력을 알기 위해서 최대 생산 능력은 3만 개인데 정규 시장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몇 개를 판매하고 있냐면 28,200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3만 개까지 생산 가능한데 이러한 원가 구조로 우리가 28,200개를 팔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뭐야? 남는 것을 유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1,800개밖에 못 만들어요. 얘를 유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휴 생산 능력은 1,800개예요. 이러한 우리가 상황에 있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죠. 특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특별 주문에 대해서 가격을 물어본 거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니 최소한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가격도 이렇게 바뀔 것이고 당연히 변동원가도 바뀌어요. 봤더니만 375원이 아니라 변동 판관비가 5원이 절감된다고 했으니까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변동원가가 370원이라고 바라봐야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 이 상황 하에서 원래는 여러분 이 문제 딱 처음에 접하면 야 이거 관련 원가 문제고 증분 적급보로 풀면 돼 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그게 편하겠지만 이거를 12 분석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게요. 12 분석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이런 거야. 우리 12P 분석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뒤에 12 분석 이제 확장까지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민감도 분석 이런 게 있어. 지금 현재의 원가 구조에서 뭔가 다른 원가 구조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얼마큼을 팔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 CB 분석의 민감도 분석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저는. 자,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팔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특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특별 주문 들어온 수량은 몇 개냐면 3,000개예요. 이 특별 주문 3,000개 들어온 주문을 수락한 다음에도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이익을 얻어야지만 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 두들기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시점에 공원 이익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공원이. 자, 계산기 들고 같이 계산해 보면 여러분 우리 28,200개를 팔고 있는데 그렇죠? 곱하기 단위당 공원 이익이 125원이에요. 곱하기 125에 얼마예요? 35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특별 주문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회사의 공원 이익이 352만 5천 원이 돼야겠죠.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특별 주문을 받아들이면 회사는 이제 공원 이익을 그대로 352만 5천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요 지금 특별 주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회사의 공원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특별 주문이 3,000개가 들어왔어. 우리는 유휴 생산 능력이 1,8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00개는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거고 1,200개는 이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정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할 거예요. 그 말인즉 자 보세요. 여러분 정규 시장에 이제 몇 개 팔 수 있어?
정규시장에는요 여러분 몇 개밖에 못 파냐면 이제 27,000개밖에 못 팝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이제 특별 주문이 들어오면 총 최대 생산 가능량인 3만 개까지 만들 거예요. 그런데 특별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3,000개를 만들 거고 정규 시장에 만들어서 파는 것은 27,000개를 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중분적급으로 하면 편한데라고 생각하지 마. 자 이렇게까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머리 자극하는 거야. 27,000개 팔 거고 3,000개 팔 겁니다. 여러분 27,000개는 단위당 공원이익 얼마로? 125원으로 팔 거예요. 근데 이 특별 주문 3,000개는요. 이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피 몰라. 그런데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동원가가 얼마? 370원이에요, 이제. 370원.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도록 P의 값을 계산해 보라는 게 12분석 문제로 접근할 때입니다. 계산기 해보세요. 자, 27,000 곱하기 125를 해. 27,000 곱하기 125 하면 얼마가 나? 3375000이 나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계산기 빠르게 쓰려면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를 붙여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그쵸? 3525 000을 사라졌어. 아이씨. 다시 27,000 곱하기 125 하면 3375가 나오는데 이거를 넘겨서 3525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해서 3525 하면 15만 원이 나와. 자 15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3,000개로 나눠줄 거죠. 나누기 3,000개. 자 50원이 나와. 이제 370원을 넘겨줄 거죠. 더하기 370 하면 420원이 나왔어요. 자 420원. 자 그럼 이건 CB 분석으로 푼 거죠. CB 분석만으로 푼 거야. 우리 증분적분법, 증분수익 뭐 이런 거 우리 생각도 안 했어.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익숙한 증분적분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증분적분법으로 푼다는 것은 관련원가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관련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관련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항상 흥분했죠. 흥분했다는 뜻이야. 천천히 할게요.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을 계산해서 증분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증가되는 수익은요, 여러분 3,000개를 이제 더 팔게 돼. 특별 주문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거의 가격을 모르겠어. 이거죠. 얼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증가되는 비용은요. 3,000개를 이제 더 만들 거야. 그런데 이 3,000개를 더 만들어서 파는 데 들어가는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라고 이제 370원이에요.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그럼 370원이야. 이렇게 적겠죠. 자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우리 정규시장에서 판매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 왜? 우리의 유효생산 능력은 1,800개밖에 안 되는데 주문이 3,000개가 들어왔어. 그럼 1,200개는 정규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해서 대응해야 돼. 그게 바로 총 1,200개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1,200개는 정규시장에서 판매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이 상실되는 분인데 정규시장에서 판매할 때 우리가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라고? 125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것을 우리가 증분 이익이라고 부를 건데 이 증분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우리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가격이 될 거예요. 증분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얘네 둘이 같은 지점이에요. 자 계산기로 두들기면 3,000개 곱하기 370 어떻게 할 거야? 3,000개 곱하기 370 어떻게 하면 M 플러스에 넣어 놓을 거죠. M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에 넣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1,200개 곱하기 125원 M 플러스에 넣어 놓을 거예요. MR 해보면 126만 원이 나와. 이 126만 원을 나누기 뭐로 할 거냐면 3,000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420 나오죠. 네, 나오죠. 그럼 증분적분법으로 풀었을 때랑 당연히 12분석으로 풀었을 때가 똑같아야겠죠. 답이.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대체가격. 야 이거 특별주문 아니야. 그냥 같은 회사 내에서라고 생각해버리면 저 해외 사업자가 같은 회사 내에 있는 수요 사업부야.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분이야. 이제 반도체 부분에 주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체가격 문제예요. 여러분 최소 대체가격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최소 대체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위당 니들 때문에 니들의 그 대체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증분 원가가 있는데 이 증분 원가만큼은 이제 무조건 받아야 돼 일단은. 그런데 니들 때문에 만약에 정규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거야. 니네 이 기회비용 대체되는 수량에다가 나누어서 뿌려가지고 우리는 가격에 반영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최소 대체 가격의 우리가 식이죠. 이렇게 우리 정리했잖아. 약간씩 표현하는 건 달라. 선생님들마다 단위당 뭐 증분 지출 가능원가, 뭐 단위당 증분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기회비용, 총 기회비용을 대체 수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또는 여기다 그냥 단위당 기회비용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논리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우리 대입하면 뭐야? 이게 대체해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3,000개를 대체할 때 한 개 한 개의 가격은 최소한 뭐 얼마? 원가를 받아야 돼. 한 개당. 야, 한 개당 원가가 370원이야. 이건 받을 거야. 이거죠. 근데 니들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게 있어. 뭐냐면 1,200개를 니들 때문에 정규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니들이 보상해 줘야지. 한 개 팔 때마다 우리가 매출도 날라가고 우리가 변동원가도 발생 안 하는데 한 개당 공원 이익이 125원이야. 이만큼의 이익이 니들 때문에 날라가. 그쵸? 그런데 1,200개에 대해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만 니들이 때 하나하나 대체할 때마다 이 가격에 뿌리려면 대체되는 수량 전체로 나눠줄 거야. 그럼 3,000개 뿌려서 내가 가격에 보상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저걸 보고 마지막이잖아. 목이 아프려고 그래. 1,200개 곱하기 125원 나누기 뭐예요? 그냥 우리가 1,200개 곱하기 125원 나누기 3,000개 하면 50원이 나오고 더하기 370원 하면 이게 420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은 주제다. 다 같은 주제야. CVP 분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그쵸? 우리가 익숙한 증분적법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것이고, 우리가 대체 가격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관련원가 문제라고 교수님들도 이제 문제를 내셔. 특별 주문에서 최소 가격은 얼마 받아야 되니? 라는 식으로 우리 특별 주문 가지고 최소한 받아야 되는 우리가 관련원가 문제를 많이 내는데,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대체 가격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 그냥 이게 더 빠르죠. 사실상 요거를 그냥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최소 대체 가격 가면 뭐 별도의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대체 가격 이제 다 배운 거야. 대체 가격 가면 이제 강의 안 할게요. 이제 대체 가격 가면 최대 대체 가격 공부할 거고, 이게 최소 대체 가격과 최대 대체 가격에 우리 비교를 해가지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공부할 거예요. 그것만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다 같은 주제라는 거 이해 가시죠? 여운이 깊게 남은 것 같으니까 좀 이르지만 10분 쉬었다 할게요.